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MKTV 구독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방청객분들을 모시고 하니까 확실히 낫네요. 역시 이런 분위기가 뭔가 코로나가 약간 끝나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 언젠가 이 마스크마저도 벗어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스튜디오가요, 사실은 한 100여 분 정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한 20여 분 정도만 모셨고, 언젠가 우리 한 그 마스크 다 빼고, 그죠? 100명이 막 소리도 지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날이 사실은 코앞에 온 것 같아요. 이제 얼른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을 위한 트렌드 강연쇼 내일 수업,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수업 벌써 꽤 여러 회차가 지났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일 수업 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내일이 걱정돼서요. 사실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되는 시절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참 불과 코로나 이전 몇 년 전 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전국을 다니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내일 눈 떠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었거든요.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내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어제랑 비슷해. 그러면 참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오늘을 열심히 살았는데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뭔가 모르고 산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사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나를 버리고 가는, 나를 두고 가는 엄청난 트렌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많은 걱정이 여러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만들고 있고, 다른 곳에서 세상에 뭔가 돈벌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현금을 벌었는데 누구는 막 저쪽 블록체인 쪽에서 코인을 한대. 그게 돈이니?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제발 좀 이상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시했던 이상한 게 어느 순간 메인으로 올라올 때 그 황당함이란,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메인 문화인지 알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가만히 있었는데 뒷방으로 밀려나는 느낌.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도 기술이 엄청난 격차를 벌이는데 그 격차 안에는 심리적인 격차, 그리고 또 우리가 물질적인 격차, 문화적인 격차, 그래서 이 격차 속에서 외로워지는 사람, 고립되지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논쟁도 수도 없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것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그런 논쟁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작년 6월입니다. 한 글로벌 조사 업체에서 문화전쟁이라는 주제로 28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근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뭐 이 얘기 왜 하는지 여러분 뻔히 알겠죠. 뭐 분명히 우리나라가 뭐가 있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우리나라가 1. 사회 계층 간 갈등, 성별 갈등, 진보 대 보수 갈등. 대부분의 갈등 영역에서 하위권이었을까요? 중위권이었을까요? 상위권이었을까요? 시작. 네, 모든 갈등 부분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답니다. 우리 옛날에는 갈등보다는 인구수도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작고, 그죠? 뭔가 늘 뭉치는 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요즘에 어쩌면 뭉치는 것보다 흩어지는 걸 더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세계 평균치보다 2배.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사회계층, 성별 갈등, 진보 대 보수, 세대 갈등 중에서 세계 평균치보다 2배 많은 수치로 1등한 건 무슨 갈등일까? 그냥 알아맞혀 보세요. 사회, 성별, 진보, 보수, 세대, 뭘까요? 세대 갈등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네 집 그렇게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균치보다 2배 많은 수치로 1등을 한 건 뭐냐면 세대와 성별 갈등이었답니다. 이 두 부의 부분에서 세대, 성별.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은 어쩌다가 갈등공화국이 됐나 뭐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로
그랬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이 교수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몰입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비디오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들으면 어떤 게 있냐면 몰입도가 되게 강해지잖아요. 지금부터 뭐 볼펜이랑 뭐 쓸 건 다 갖고 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쓸 거 많을 거예요.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강의 듣는 거요. 얼마 전에 남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가끔씩 서울대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서울대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서울대 유튜브를 들어갔더니 너무 재밌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몇 달 전에 우리 직원들에게 이분 바로 우리 내일 수업 섭외해야 돼 막 그랬더니 한번 오실까요? 그래서 한번 내가 엄청 좋아한다고 잘 좀 말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신재용 교수님이다. 서울대 경영대학원 회계학. 근데 저는 되게 이따가 여쭤볼 텐데요. 회계학과 교수님 맞으시죠? 네. 근데 회계학과 교수님이 숫자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숫자 안에서 들어있는 문화적 갈등과 사람들의 심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쩜 이렇게 잘 들으시지? 듣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더군다나 세대적인 부분에서 MZ세대가 숫자에 대해서 품은 마음, 갈등, 사회에 요구하는 걸, 아니 회계학 그러면 그냥 우리 숫자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회계학 하는 분이 어쩜 이렇게 귀가 열려 있어? 어쩜 이렇게 잘 들으셔? 들었으니까 얘기했을 텐데가 제가 신재용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신재용 교수님께서 무엇을 들었는지, 그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여러분들 오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신재용 교수님은요, 공정한 보상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구매해야 되니까 써야 되지 않을까요? 2021년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자, 공정한 보상의 저자이시고요. MZ세대와 같이 일하고 공존하는 법. 교수님이 어떻게 MZ세대로부터 이걸 읽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솔루션까지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루션은 우리가 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머지않아서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MZ세대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입니다. 리더가 뭐예요? 곧 우리 회사도 NKYU, NKTV도 결국 MZ세대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MZ세대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을 모르면 저도 회사 사장 때려쳐야 되겠죠. 그건 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재용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네, 회계학 교수님께서 이 갈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실지, 자, 신재용 교수님 내일 수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박수. 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신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 내일 수업이라는 정말 훌륭한 플랫폼에서 제가 강연할 기회를 제공해 주신 김미경 대표님,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방역 상황 완화로 인해서 이렇게 그 방청객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조혜지 작가님 이하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그 경영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회계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이 얼마니, 영업이익이 얼마니, 기업의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를 공부하는 재무회계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업 내부에서 우리 임직원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는 관리회계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공은 회사를 낱낱이 쪼갭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매출 280조, 영업이익 52조짜리 회사죠. 자, 근데 이재용 부회장님은 자,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얼마나 잘해서 매출이 280조 나오고 영업이익이 52조 났는지 그게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쪼갭니다. 반도체로 쪼개고 무선으로 쪼개고 소비자 가전으로 쪼개고, 소비자 가전은 TV로 쪼개고 일반 소비자 가전으로 쪼개고 의료기기로 쪼개고, 자 이렇게 회사를 계속 회계적으로 쪼개나가는 전공이 저희 전공이고요. 왜 쪼갤까요? 네, 결국 성과평가를 해서 잘한 부문한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저 계속 회사를 쪼개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일반 기업에서는 성과평가 그리고 보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뜬금없게도 세대 간의 소통 전문가로 나섰느냐? 사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분야긴 한데, 특히 요새 MZ세대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분야가 뭐죠? 공정한 보상이죠. 그래서 제가 보상이다 보니까, 보상 전문가다 보니까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MZ세대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동안의 보상이라는 분야는 자 테이블 밑에 두고 쉬쉬하면서 서로 공유하지 않는 그런 분야였는데, 지금 우리 MZ세대들은 보면 서슴없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서슴없이 얘기하면서 내 노력에 그다음에 내 시간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달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세대를 공부해 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저희 한번 여러분들 지금 다양한 세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어느 세대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고로 72년도생이고요. 네, X세대의 어거지로 X세대입니다. 예, 어거지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기성세대가 본 사실은 MZ세대론이고요. 그 X세대 아마 선봉쯤 될 것 같고, 저희 MK 대표님은 그러신가요? 저는 X세대시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너무 같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내가 어느 세대에 속했는지 찾아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을 한번 볼까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자, 그런데 이제 대표님들, 사장님들은 대략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베이비 부머. 저기에 좀 헷갈리시면은 그냥 뭐 70대, 60대, 50대 이렇게 구분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대략 사장은 부머, 베이비 부머고, 그다음에 임원들. 자, 삼성전자는 1000명이 넘는 그 임원들이 계신데, 부사장, 뭐 전무, 그다음에 상무 이런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대부분 86세대입니다. 승진 빠르신 분들은 X세대도 꽤 있어요, 요즘은. 젊은 삼성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관리자, 우리 팀장들이죠. 팀장들은 보통 X세대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MZ세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거대한 삼성전자 11만 4천 명이라는 조직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죠. 그죠? 예. 그래서 과거에서 살아온 리더들이 현재 직원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게 우리나라 기업 조직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평가나 보상 전문가로 스스로 생각했던 제가 왜 세대론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하나였습니다. 작년 1월 말에 신문을 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를 하는 회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자, 거기에서 4년차 직원이 29살 4년차 직원이 거기 그 당시 임직원 수가 2만 9천 명이었거든요. 2만 9천 명한테 메일을 쏜 겁니다. 여러분들 메일을 가장 많이 보내본 숫자가 몇 명이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 업무 시스템에 접속하셔도 전 임직원한테 메일을 쏘는 게 쉽지 않은데 2만 9천 명한테 4년차 직원이 20대 후반 직원이 메일을 쏜 겁니다. 그것도 뭐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 성과급 이게 뭡니까? 그 전날 이제 성과급 지급 규모가 작지도 않아요. 연봉이 20%, 기본급의 400%라고 발표가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이닉스도 고연봉이고. 자, 근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 성과급이 이게 뭡니까? 아니, 작년보다 성과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영업이익이 2배가 됐거든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성과급이 왜 똑같습니까? 작년과. 도대체 이 회사는 성과급을 무슨 기준으로 주는 겁니까? 자, 이런 메일을 쏜 거죠. 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자, 하지만은 일단은 회사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점잖게 아마 나무랐겠죠. 그리고 그 사내 게시판을 이틀 동안 닫았대요. 자,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이제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제 블라인드 등등을 통해서 토로를 하니까 결국 이제 회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단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그룹의 오너이신 최태원 회장님이 연봉 30억을 반납을 하고 회사 경영진이 충분히 포인트가 있는 좋은 지적이다. 우리가 그동안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도 모르고 성과급을 지급한 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분명히 약속하겠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해명문을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점점 더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오해하지 마라 를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공정과 투명에 집중해서 소통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우리 회사가 너무 성장하느냐, 조직 문화에 신경을 못 썼다. 뭐 그런 이제 실제로 하이닉스는 정확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올 1월 말에 작년에 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에 가까운 실적을 냈어요. 매출액 43조, 영업이익 12조 3천억. 12조? 네, 거기 영업이익의 10%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년 전에 CEO가. 네, 1조 2천억이 성과급으로 풀렸습니다. 네, 기본급의 1,300%입니다. 자, 저는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레전드 직원이라고 하십니다. 예. 자, 저는 이제 그 뭐 성과급 규모도 뭐 신문에 많이 나왔지만은 정말 이 4년차 직원 29살이라고 작년에 신문 보도에 나왔었는데 기성세대인 저로서는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사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런 메일을 쏠 때는. 제가 메일을 읽어봤는데 참 똑똑한 직원이에요. 논리적이고 간결하면서 포인트가 있는 질문들을 딱딱 집어냈는데 제 생각엔 핵심 인재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그죠?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00명한테 메일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분노와 불만, 좌절,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렇게 커다랐던 그 불만의 원천, 좌절감의 원천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MZ 세대가 얘기하는 공정 그리고 보상에 있어서의 특히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 산출물이 이제 제가 썼던 책입니다. 사실 MZ 세대가 이제 공정에 민감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공정이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나 아니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대표님이나 저나 기성세대, 소위 라떼들도 공정 다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 불투명하게 평가받고 불공정하게 보상받으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공정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가치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라떼들은 공정이 중요한데 공정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공정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조직 문화를 이제 그 측정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보면은, 자, 우리 기성세대 라떼들은요, 우리 조직은 이만하면 공정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공정해라고 하는데 MZ세대 직원들은 우리 조직은 참을 수 없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한 시각 차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불공정한 성과 보상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의 내용은 자, 우리 MZ 세대가 왜 이렇게 공정에 민감해졌는지, 그리고 제가 보는 MZ 세대가 지금 얘기하는 공정은 도대체 어떤 결의, 어떤 맥락의 공정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기업 세팅에서 일을 주로 많이 하니까 기업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이 조직 내 세대 갈등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왜? 지금 이제 MZ가 대세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LG 그룹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LG 전자의 그 MZ 세대 직원 비율이 49%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60%예요. LG 이노텍 60%, 우리 LG 화학에서 분사한 엔솔 잘 아시죠? 예, 엔솔이 지금 6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CJ 그룹 같은 경우는 이미 MZ 세대 직원이 7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이제는 뭐 대세죠. 그야말로 주류가 되셨고,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기성세대들이 임원 자리를, 관리자 자리를 꿰차고 있어도 저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미래를 생각하려면 여러분들이랑 싫으나 좋으나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제가 사실 오늘 뭐 강연을 하거나 뭐 책을 쓰거나 한 이유도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죠? 공정,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의 특징, 여러분들의 가치관, 욕망, 선호 체계,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한테 좀 더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뭐 제가 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냥 정해진 미래죠. 대세입니다. 대세. 여러분들은 이미 대세고, 다만 이제 그 중후장대 산업들은 조금 시간이 있지만 그 업종별로 차이는 좀 있어요. MG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자, 하지만은 지금 그냥 우리나라 대기업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절반은 MG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어디가 M이고 어디가 G고 뭐 어디가 86이고 애매합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뭐 대략 보시면은 그 M의 시작을 80년 정도로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끝을 뭐 2005년 출생자 정도까지로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분류에서 가장 큰 비난이 뭔가요? 네, 2005년생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1980년생이랑 나를 같이 묶어? 예, 그렇죠. 25년을 같이 묶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기성세대로 보는데, 일단은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MZ 세대를 묶어서 편의상 부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최소한 그 85년생 이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분류 방법이 잘 적용받는 게 85년생, 그리고 좁게 보면 90년생 이후. 그래서 이제 90년대생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깔끔하게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MZ 세대 분들이, 특히 이제 G 세대로 보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공정에 민감하신가요? 그리고 공정에 민감하시다면 왜 민감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 90년생들,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내가 미래에 너무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사실 MZ 세대에 대해서 제가 감히 책을 쓰고자 했던 용기를 냈던 게, 그래도 내가 우리 그 서울대학에서 1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봐왔거든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젊은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 뭘까? 제가 캐치했던 건 불안감이었어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인 압박감, 부담, 미래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인지, 이런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을 불안할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밀레니얼 G세대, 뭐 최고 학력을 쌓고 제일 많이 일하지만 가장 저는 적게 버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어떤 오명도 있느냐? 당군인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거다. 부모처럼 되기 싫지만 부모처럼 살기도 어려운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 능력 있는 최고 학력을 쌓고 스펙과 능력을 쌓아온 여러분들은 왜 당군인의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살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됐느냐? 자,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거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그 라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보통 2자리였어요. 네, 저희는 술만 먹고 삼성에 취직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김미경 대표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은 저희 86X들 초반은 최소한 그냥 술만 먹다가
예, 그냥 어려움 없이 인류 기업에 취업을 하는, 여러분들 보시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꿀을 빤 세대였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저희 2022년도 1분기 성장률이 0.7%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2008년 이후에, 그죠? 우리 85년생들이 노동시장 진입한 게 2008년쯤 될 거예요. 23살이니까.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를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되기보다는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막대한 불안감, 거기다가 이제 또 특히 이제 그 90년생들은 우리 60년생 부모님들이 소위 말해서 엄청 굴렸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치동이 언제 이제 지금이 대치동이 됐느냐? 90년 후반 정도부터 이제 대치동이 이제 전국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사실은 86세대부터 우리나라 계층이 본격적으로 갈라졌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높은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자산을 취득하고, 자, 그런 86세대들, 자, 그런 86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층을 세습해야겠다. 자, 이런 욕구가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들 한번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푸시하면서 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마인드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주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최고의 스펙을, 최고의 능력을 쌓아 오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은 굉장히 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의 지금 실업률이 뭐 외환위기 정도 더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실 것 같으세요? 나는 최고의 능력을 쌓는데 사실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내 능력을 지금 받아줄 상황이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면 우리가 불안할 때 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행위가 뭘까요? 예측 가능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 그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정에 난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뭐 불의를 저지를 준비가 돼 있는데 나한테 필요하면, 그러신 분들도 아마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보다 훨씬 예측 가능한 게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정말 알고 싶은 게,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이 정도 스펙을 쌓은 나는 이 정도 노력했을 때 이 정도 보상이 주어진다, 그 함수 관계의 어떤 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노력했을 때 이 정도 보상이 온다, 그 함수 관계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당한 요소들, 요즘 이제 결국 부모 찬스가 화두잖아요. 부모 찬스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 내 노력 대비 보상 관계에 심각한 그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할당제, 아니면은 약자를 위한 사회 통합 측면에서의 어떤 배려, 이런 것도 사실은 내 노력 대비 보상이란 관계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굉장히 공정한 제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흔쾌한 일이 아니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MZ세대가 얘기하는 공정의 다른 이름이 저는 예측 가능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노력 대비 보상을 제일 잘 측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은 안타깝지만 차라리 시험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시험 기반의 능력주의, 어떤 시험 기반의 자원 배분 시스템. 자, 그게 그나마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나라 이제 능력주의나 아니면은 뭐 시험 기반의 자원 배분 시스템 문제 너무너무 많죠. 다 아는데, 그러면 그거 말고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 노력 대비 예를 들면 내 노력에 비례하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메커니즘이 그거 말고 뭐가 있느냐? 바로 떠오르세요? 네, 지금 당장은 뾰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시험이 제일 낫지, 그나마 제일 공정하지, 그런 생각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자, 여러분들 그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환입니다. 교환. MZ세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이 얼마나 공정하냐. 이게 뭐 투입 대비 산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풋 대비 아웃풋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는 뭐를 투입하죠? 직장에서 시간과 노력과 기회비용을 투입을 하고 그 대가로 뭘 받죠? 선발과 채용과 보상과 승진을 받습니다. 자, 그 투입 비율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자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옆자리 동료랑 비교를 하고 나랑 비슷한 다른 회사 직원이랑 비교를 하고 아니면은 우리 위 부장님 상무님이랑 비교를 하고 끊임없이 동서남북 뭐 상하 좌우를 비교를 한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 비율이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 블라인드가 있죠. 네, 자 플래닛이 있죠. 그 다음에 사장님 연봉도 저희 기업 공시 자료에서 다 깝니다. 자 그런 세상이에요. 클릭 몇 번이면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저 사람은 얼마 일하는데 이 정도 대우를 받네. 이것들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저희는 술만 먹다가 삼성에 취직했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자 우리 모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서울대 동문과에 이제 몇 년도인가요? 92년도 졸업한 분이랑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졸업한 분이랑 한번 쓱 보세요 눈으로. 네, 옛날에 졸업하신 분은 운전면허증이 유일한 자격증이고요. 예, 운전면허증 1종이네요. 그래도 예, 2종은 아니고. 자 여기 이제 2014년에 졸업하신 분 스펙 한번 보세요. 네, 학점 좋죠. 토익 점수 탁월하죠. 자격증 많죠. 네, 교환학생 봉사 시간. 자, 스펙이 정말 괜찮은 분인데 네, 모두 불합격하셨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살고 계시니까 자, 여러분들은 지금 왼쪽보다는 오른쪽 분 나이에 훨씬 가까우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내 노력 대비 보상을 확실히 가져가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이상한 찬스라든가 이런 거 써가지고 노력 대비 보상을 휘저어놓는 그런 일들은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예를 들면은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이제 공공기관 그죠? 우리가 뭐 인천 국제공항공사라든가 뭐 거의 꿈의 직장이죠. 굉장히 우수한 공기업들입니다. 뭐 건보라든가 자 이런 공기업에서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 이런 일들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도거든요. 근데 보면 취준생들이 정말 격렬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제 투입 대비 산출로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취준생들 보기에는 정말 무임승차도 이런 무임승차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거기에 정규직을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 뭘 해야 되죠? 네, 좋은 대학 입학해야죠. 학점 경쟁에서 최고의 학점 받아야죠. 그 다음에 다 공기업들은 입사시험 보거든요. 입사시험 관문 뚫어야죠. 다단계 면접 뚫어야죠. 자 그래야지 이제 될까 말까 한 게 정규직인데 아니 그런 피땀 어린 노력과 아니면은 에너지의 대가 없이 어떤 투입 없이 이런 거를 그대로 갈취를 해? 이렇게 보는 거죠. 정당한 노력 없이 나랑 똑같은 대가를 누려? 교환 비율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적폐입니다. 그분들 보시기에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MZ 세대의 공정은 무슨 우리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어려운 책들에 나오는 거창한 철학적인 공정이 아니에요. 내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굉장히 실용적인 차원의 공정이고 결국 그런 그런 차원의 공정관을 갖게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시대가 엄중하다. 시대가 참 험하다. 우리 이제 기성세대랑 달리 여러분들을 둘러싼 어떤 환경들이 참 불확실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거대한 막대한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자 이게 키인 거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실하게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낸 어떤 수사, 그죠? 수사가 바로 공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정말 중요한 게 MZ세대가 지금 M세대가 한 1100만, 뭐 G세대가 650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뭐 한 34% 정도가 MZ세대인데 다 다르겠죠. 다 다르지만 자, 저는 이분들을 정말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어떤 성장 과정과 경쟁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아까 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레전드 4년차 직원, 그죠? 자, 그 친구가 도대체 어떤 성장 배경과 경쟁 환경을 거쳐서 그 하이닉스 사무연구직 정규직에 앉아 있었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을 한번 재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94년생입니다. 자, 94년생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 90년에서 9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제가 좀 안 된 게 이상하게 그 5년 동안 좀 많이 태어났어요. 연도별 출생자 수를 보시면은 그 90년 전까지는 이제 조금씩 줄어서 이제 60만 명대가 정착이 완전히 됐거든요. 그러다가 90년생부터 한 94, 5년까지는 7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특히 좀 많이 태어나셔서 좀 경쟁이 좀 더 격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94년생을 뽑아봤는데 72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67만 명이 수능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2012년에 이제 수능장 11월에 수능을 보셨을 거고 13학번이죠. 자, 13학번이 이제 2017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우리 94년생을 기다리고 있던 좋은 일자리의 개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그 좋은 일자리를 정말 넉넉하게 봐도 한 13만 개? 예, 정말 이제 구급 공무원, 지방직 구급 공무원까지 다 카운트를 해도 13만 개. 그러면 우리가 수능 본 사람이 67만 명. 그 다음에 그 4년 뒤에 이제 일자리를 세 보면 13만 개. 대략 뭐 확률이 5분의 1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가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죠? 연예인 그거 정말 어려워. 프로 스포츠 선수 불가능해. 공부가 제일 쉬워. 이 쉽다는 공부도 20%가 안 됩니다. 잘 되기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는 공정에 민감해요, 그죠? 저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왔어요 하면 기성세대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임마, 우리 때는 100만의 시험을 봤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아마 작년에 수능 본 분들이 아마 한 45만 명 내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이 정말 태어났거든요. 71년생까지는 100만이 넘었어요, 진짜로. 이제 72년생인데 1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자, 100만이 경쟁을 하고 너네들은 45만 명이 경쟁을 하는데 너네들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경쟁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 김미경 대표님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 태어났는데 기본적으로는 시험 한 방으로 모든 경쟁을 뚫었습니다. 시험 한 방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시험 한 방으로 뭐 인류 기업에 입사하고 이런 형태의 경쟁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자라온 시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시험 한 방이 아니고 뭐다? 일상의 평가입니다. 일상의 평가. 특히 이제 저는 2000년 중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0년 중반이면은 딱 한 85년생 정도거든요. 2000년 초중반이면 이제 85년생 그리고 특히 이제 90년생들이 딱 맞을 텐데 그분들이 한참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경쟁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자, 보시면은 일단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 전체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던 때가 2008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그 모 장관님의 따님으로 유명해진 입학사정관 전형. 자, 지금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입학사정관 전형은 없어졌는데, 자, 그게 이제 처음 도입된 게 2007년. 그리고 요새 이제 수시 정시 논쟁이 많은데 뭐가 더 공정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수시 전형으로 선발되는 인원이 정시 전형을 추월한 게 또 2007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의 형태가
특히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그 학력 평가 제도가 이제 크게 바뀐 게 이제 2000년 중반에 집중이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내신 평가가 절대 평가였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젊은 분들은 다 9등급 상대 평가만 기억을 하실 텐데 저희 대표님이랑 제가 또 잘할 때는 상대 평가였는데 96년부터 2004년 8년 동안은 또 절대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빡세지 않았어요. 소위. 그런가요? 그래도 아마 고교 내신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네. 예, 그쵸. 81년부터 이제 현행 내신 제도가 생겼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대표님.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제 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평가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시험 한 방이니까 오로지 이제 뭐 대표님 제 시절은 학력고사라고 하는데 수능의 전신이죠. 학력고사를 잘 보면은 이제 인생이 잘 풀리는 그런 형태의 경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경쟁을 일찍 시작합니다. 네, 영어 유치원 이거 뭐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고, 자 이게 이제 MZ 세대 유아기 때 생긴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국제중학교 이런 것도 저도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다 2005년부터 생겼어요. 뭐 영훈, 청심, 뭐 이런 뭐 대원 이런 국제중학교 입시가 생겼고 또 특목고 우리 대원외고가 제가 그 고교 다닐 때는 그렇게 최고의 명문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중반부터 특목고가 굉장히 핫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는 예 여러분들 뭐 인구가 줄었으니까 대학 가기 더 쉽다? 그렇지 않아요. 대학 정원이 훨씬 빨리 서울대학교는 지금 그 인구가 30% 줄 때 정원을 절반을 줄였습니다 거의. 그래서 예 대학 가기는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변화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수시 일상이 평가가 된 이 수시 전형. 자 우리 기본적으로 내신이라는 정량 평가도 있지만 일단 9등급 상대 평가니까 네, 동료도 다 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수시,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한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기본적으로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교사, 담임교사 그리고 다양한 교과 교사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그죠? 고교 3년 동안에 어떤 학생의 뭐 학업 역량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전공 적합성, 인성, 창의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내겠다고 하는데 모든 게 뭐다? 교사의 정성 평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이 그 딱 숫자로 측정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그 재량과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보면은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이 경쟁이 치열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그때 이병헌 씨가 프론트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그 드라마에서 이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등이야. 이 게임 안에선 모두가 평등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게임의 룰이 중요한데 그 게임의 룰의 준수, 시스템이 얼마나 공정한지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되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그 정성적이고 주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교사에 의한 평가가.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나한테 호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정말 중요한 건 뭐다? 시스템의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평가 제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이제 MZ 세대들이 공정의 필요 조건으로 선호하는 게 이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주의. 자, 능력주의는 뭘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과를 좌우하는 게 뭐죠? 우리가 훌륭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일단 노력해야겠죠. 그 다음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시쳇말로 운빨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특히 대표님 같이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탁월한 능력과 실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 나는 운이 좋았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정말 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 개인이 어떻게 후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노력. 그죠? 노력은 아마 가능할 것도 같고, 자, 재능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합니다. 재능은 혹은 지능은 보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유전, 그 다음에 내가 속한 환경. 그래서 유전과 환경의 조합으로 대부분 설명이 되고요. 운은 혹시 넷플릭스 지옥이란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갑자기 죄 없는 사람이 너는 내일 죽어 뭐 이런 고지를 받죠. 근데 그게 사실은 죄를 많이 지어서 받는 고지던가요? 아니죠. 그냥 랜덤하게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운이죠. 우연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가 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오로지 남은 게 하나가 노력인데, 여러분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주의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결국 모든 게 다 타고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입니다. 저희 김미경 대표님이 이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아마 한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셨으면 쉽지 않죠. 아니면 소말리아 내전의 한복판에서 태어나셨다면 어렵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운이라는 거죠. 자, 일단 재능은 타고난 것 같고 운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게 없는데, 자, 노력은 그래도 저희가 희망이 있죠. 근데 샌델 교수는 자, 노력에 필요한 강한 의지, 굳은 결심 이런 것도 다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유는 저는 안 믿었어요. 그 책 읽을 때. 근데 최근에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책이 나왔는데 유전학자가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grit이라고 그러죠. grit. 그죠? 근성, 뭐 끈기, 아니면 열정, 인내, 뭐 동기부여, 뭐 성취의욕 이런 것들이 유전으로 결정되는 게 60%더라.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노력도, 어떤 그런 굳은 결심, 강한 의지도 유전과 환경의 조합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은 얘기를 합니다. 능력주의 그거 되게 멋져 보이는데 하나도 공정하지 않아. 왜? 다 타고난 거란 거예요. 다 타고난 거. 그죠? 재능도, 운은 원래 어쩔 수 없는 거고 노력도 다 타고난 거다. 자, 우리가 왕자와 거지란 동화에 나오는 신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신분으로 모든 게 결정되니까 불공평하잖아요. 불공정하잖아요. 근데 능력주의도 마찬가지로 다 타고난, 능력이란 게 다 타고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데 공정하다는 착각을 낳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나도 공정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뭘까요? 공정하다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 타고난 거로 성공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만이 생깁니다.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이 하나도 없고 약자에 대한 연민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MZ세대는 그 책 다 알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하는 착각 다 아는데 그래도 진보 교육계보다 대치동 엄마에 가깝습니다. 대치동 엄마.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 이제 그거 다 아는데 그래도 시험 기반 능력주의를 선호해요. 우리나라 MZ세대들이. 그죠? 자, 그럼 이유가 뭘까? 자, 중요한 것은, 자, 노력, 재능 이거는 시비 안 걸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노력도 아마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도 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능도 아마 타고난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시비 안 걸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비를 걸지 않고, 다만 부모 찬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응징해야죠. 하지만 원래 똑똑해, 그죠? 아마 또 유전으로 노력도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노력을 정말 많이 한 사람 다 인정하고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운동장을 없애자는 건 동의를 안 합니다.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춰야 된다?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 그렇다고 운동장을 폭파할 필요는 없어. 자, 정리하면 뭐다? 차라리 능력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현재 더 좋은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오징어 게임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줄다리기. 그다음에 유리징검다리. 자, 유리징검다리는 뭔가요, 여러분들? 자, 운과 능력이 모든 게임에서 중요한데 유리징검다리는 전부 다 운빨이죠. 예. 출발 번호표 1번 뽑았으면 집에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설령 출발 번호표를 뒤에 걸 뽑아도 일반 유리랑 강화 유리 둘 중에 계속 강화 유리만 고르셔야 돼요. 18단계를 전부 다. 자, 완전히 운입니다. 근데 이제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뭔가요? 내가 어떤 조에 편성됐는지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예, 스킬과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이제 MZ 세대는 자, 유리징검다리랑 그다음에 줄다리기랑 어떤 게임을 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네, 저는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정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네, 운의 역할보다는 능력이 역할을 하는 자, 그런 게임을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MZ 세대 어떻게 같이 일하고 공존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뭔가요? 자,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문화입니다. 그죠? 까라면 까라 이런 형태의 문화죠. 그게 이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 수직적이고 위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그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럼 MZ 세대 직원들의 이제 선호나 가치 체계나 욕망을 이해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거 공정 말고도 많습니다. 그죠? 자, 어떤 특징이 떠오르세요? 자, 이분들은 일단 절대 오래 참지 않습니다. 네, 조삼모사, 조사모삼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조건 조사모삼입니다. 평생 직장 없잖아요. 이직이 보편화돼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정년 맞을 생각이 1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당장 땡겨야죠. 당장 지금 자, 미래에 우리들은 미래에 버티면 소위 존버하면 좋은 일이 있었어요. 승진도 하고 평생 직장도 얻고 자, 이제 그런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약속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은 뭐 서바이벌의 규칙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연대하는 거 정보도 사람도 온라인으로 모인다. 블라인드로 비교하고 또 블라인드로 모여서 노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깜깜이는 참을 수 없다. 논리적으로 아무리 맞아도요 투명하지 않으면 그건 불공정한 거예요. 차라리 논리적으로 틀려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훨씬 공정감을 위해서 좋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불합리한 거 저희는 참았습니다. 절대 참지 않습니다. 특히 손해가 보면 절대 참지 않고요.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불합리하다는 것은 자, 불합리하다고 그때그때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보헤미안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은 무능력의 상징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에 대한 그 인내심이 대단히 약합니다. 칭찬과 격려에 익숙하고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그 다음에 일, 뭐 돈 많이 주면 좋은데 일단 일은 재미있어야 돼. 재미가 없으면 의미라도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데 보상도 빨리빨리 받길 원하고 피드백도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을 빨리빨리 내가 뭔가 성장하고 커나가고 있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바로바로. 자, 그러면 결론이 이거겠죠. 자, 결국 보상. 근데 공정한 보상이라는 게 저희 대표님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그죠? 네. 자, 삼성전자는 지금 인건비를 16조를 쓰고 있어요. 자, 근데 그것도 지금 네, 기본급을 16%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임금 협상이 안 끝났는데요. 자, 결국 자, 공정한 보상도 좋은데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고 실적 하락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자, 삼성전자처럼 16조 인건비 쓸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전문성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
자, 우리 그 결국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그 배달의 민족에 붙어 있는 표어입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최고가 되어 떠나라. 자,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 핵심 이제 못 잡아서 난리인데 최고가 돼서 떠나라고? 자, 이게 이제 근데 우리나라 조직의 사람을 보는 관점을 이 말보다 더 잘 캐치한 말이 없는데, 자, 이런 회사가 있다면은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렇죠. 결국 이 회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떠나더라도 최고가 돼서 떠나도록 응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이런 회사는 인재가 떠나도 걱정을 안 합니다. 이런 회사는 계속 좋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고용 브랜드가 좋으니까.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회사에 어차피 정년 맞을 생각은 없지만 3년을 일해도 여러분들 몸값을 높여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전무상무님 되는 거 관심 없어요. 결국 내가 몸값을 얼마나 빨리 올려서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고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억을 모은다, 아니면 연 지출의 25배를 모은다. 이게 이제 파이어족의 정의인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일단은 몸값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일할 동안 열심히 일해서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런 납득이 필요합니다. 납득. 그래야지 MZ세대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요. 자, 결국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요즘 애들은 이해가 안 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옛날 사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착각입니다. 착각. 결국 리더들은 과거에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구나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 뭐냐? 과거에나 통했던 굳은 믿음이에요. 근데 과거에나 통했던 굳은 믿음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기성세대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예, 기성세대는 그쵸, 과거에 살아왔고 그만큼 과거의 사고와 행동 양식과 어떤 말들이 머릿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얼마나 착각을 수정해 왔느냐. 결국 착각은 누구나 다 하는데 정말 무서운 착각이 리더의 착각이에요. 방 안의 코끼리. 자, 방 안의 코끼리 아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도 못해요. 그죠? 코끼리가 떠나는 게 최선인데 그냥 뭐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너무 크니까. 자,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기성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리더의 착각은 견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서 살아왔거든요. 과거에 성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만큼 과거의 구태가 착각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아무도 객관적인 피드백을 못 줘요. 왜? 리더의 말과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직원들의 착각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문제는 안 돼요. 왜? 리더가 뭐예요?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리더들이 애를 써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조직 문화는 더 엉망이 되고 직원들의 불만은 더 커진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결국은 방향이 맞지 않으면은 애를 써도 안 좋은 효과만 생기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내만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내만 같은 사람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뭐 일부 불순분자나 선동분자들의 어떤 획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역할 수 없는 사회 트렌드고요. 사실은 착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자, 이게 인간 본성의 진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면이 있는 거고요. 결국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정말 또 다른 형태의 정해진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단 강연은 마치고요. 네, 아무튼 오랜 기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강의 재밌었어요?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한 50분 정도 하셨는데 뭐 저도 옆에서 강의 같이 들었잖아요. 뭐 귀를 쫑긋하고 막 들으셨는데 여기 진짜 실제로 MZ세대가 계신가요? 손도 한번 들어보세요. 교수님 꽤 있었네요.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셨네. 공정 관심 있어요? 매우? 관심 있는 것 중에 굉장히 높은 순위예요. 공정 이슈가?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맞아. 나는 저런 거에 되게 신경 써. 맞아. 나는 틀리더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해. 뭐 이제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따가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좀 답해보는 시간 갖고 같이 몇 가지 좀 얘기도 해볼 텐데 우선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 먼저 갖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한번 제가 조금 가까이 가서 볼게요. 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이분은 보나마나 약간 많이 오래됐네. 질문. 니들은 안 늙냐? 나도 니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 방법 있을까? 아 근데 어쩌면 약간 처절해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니들은 안 늙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누구시죠? 아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때요 교수님? 사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 MZ 현상이 네. 그 연령 효과냐 아니면 세대 효과냐. 네. 그러니까 결국 그 20대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성이냐 네. 아니면 이 MZ 90년생들이 정말 다르냐. 음. 저는 사실은 그 연령 효과로만 설명은 안 된다고 보고요. 네. 왜? 그 이들이 경험했던 그 유니크한 이벤트들이 모든 20대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요즘 네. 애들이란 말이 이제 뭐 고대 뭐 이집트나 수메르 낙서에도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흔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이 친구들 특히 이제 90년생들이 겪었던 어떤 그 막대한 압박감. 결국은 이제 압박감의 핵심은 일단은 성장이 멈췄다는 거.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파일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특히 2000년 이후부터 계층화가 굉장히 진전이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어떤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건데 자 보면은 우리나라 작년에 수출이 역대 최대였거든요. 네. 그 거의 뭐 한 650조, 660조 정도가 수출액이 기록이 됐는데 사실 경제는 어려운 거죠. 네.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포스코 기업마다 역대 최대 실적인데 그 혜택은 하나도 체감되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결국 이제 세계화에 따른 계층화 진전. 우리나라 경제가 통계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 혜택을 누리는 그런 업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정말 최고의 인류인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누리는데 그 이중 경제 체제라고 하죠. 네. 네. 그렇지 못한 국내 시장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제조업들은 그 과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특히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잡마켓을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이 양극화가 굉장히 진전돼서 계층이 확실해진 게 90년 후반,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전이 됐는데 그 세대를 몸으로 살아낸 분들이 90년 20대생들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90년대 MZ 세대들이 지금 교수님이 말하면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극히 작은 사람만 다니니까 나머지는 적은 파일을 갖고 나눠야 되니까 이제 이것이 투명과 공정의 이슈가 그럼요. MZ 세대들에게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초일류에 다니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신 거네요. 또 그렇죠. SK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그런 그런 이제 공정한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게 보시는 분도 많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고임금 아니야. 받을 만큼 받는데 그것도 부족하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건 다 개인적인 그 처지에서 또 개인적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누가 뭐 그런 게 한 거는 뭐라고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고 저도 그 SK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SK가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그 로드맵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SK도 모든 게 마찬가지. 안 그러면 인재가 안 들어와요. 네. 안 그러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막 블라인드 같은데 막 쓰거든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요즘에 모든 기업에서 가장 우수한 C 레벨이 가는 게 HR 부서입니다. HR 부서가 정말 똑똑한 임원이 가야지 회사를 살리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좀 그래도 다 같이 먹고 사는 구조인데 요즘엔 진짜 인재들이 끌어가거든요 회사를. 맞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탤런트 워라고 하고요. 아까 저는 세대 전쟁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인재 전쟁 인재 시대고 전쟁. 특히 이제 뭐 특히 IT 부문 그다음에 네. 개발자 직군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은 말도 사실은 못해요. 뭐 정말 인재 마케팅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제가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 저도 여기 붙였다고 치고 하나 드리면 이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공정을 얘기하면서 무조건 시험 봐서 뽑아. 그래도 잘난 우리는 니네 룰을 정해. 그럼 우리는 그거대로 뛸게. 그리고 뭐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래 안 했잖아요. 뭐 1년, 2년 만에 최고가 돼서 떠나면 기업은 살아남으려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은 뽑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직에 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봉 20-30%더 주고 서로 전쟁이 벌어진다고요. 업계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데리고 오려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가 회사를 좀 경험해 보면서 느낀 건 그러면 일을 조금 못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숨을 데가 없네.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옛날에 왜 우리 다 같이 으쌰으쌰 이렇게 할 때는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힘이 이놈이 큰지 내가 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가요. 조금 살짝 이렇게 막 무임승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약간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 부분의 일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 평가가 다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 대학생 때 돌아보시면은 우리가 학점을 매길 때 뭐 조별 과제도 있고 시험 한 방도 있잖아요. 네. 요즘 대학생들이 이제 조별 과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팀 프로젝트, 팀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싫거든요. 먹튀가 싫은 거죠, 먹튀. 조별 과제 잔혹사에 나오는 먹튀가 싫기 때문에 차라리 시험 한 그게 방을 뭐예요? 먹튀가? 먹튀가 이제 묻어가는 그 애들? 정당한 그렇죠. 시간과 노력은 투입 안 하고 조별 과제 이름만 올려서 A+ 받는 그런 친구들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지금 어떤 이 진정한 능력주의의 끝은 결국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다. 아 맞아요. 예, 실리콘밸리는 뭐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내면 최고의 보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안 떠나도록 보상을 올려줄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 대신에 저성과자는 바로 집에 가죠. 그 영화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진짜 그래요. 예, 해고되면은 바로 상자, 작은 아담한 상자를 들고 보안 요원의 동행하에 집에 가잖아요. 그런 게 미국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 그 HR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식하려고 노력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옛날처럼 그 어떤 집단이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대표님 말씀하신 정말 스타 인재들 최고의 핵심 인재들이 어떻게 보면 성과를 견인하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숨을 데가 없는 그죠? 개인의 성과를 정말 공정히 측정해서 보상해 달라, 반영해 달라 하는 요구인데 정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떤 동전의 양면이죠. 숨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 걱정스러운 면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등부터 100등 하면 1등에서 3등 밑으로는 나머지 97명 2등 직장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너무 능력 위주로 가는 것에 극단에서 생기는 문제가 걱정스럽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보는데 자 그런 문제를 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일단은 너무 상황이 엄중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능력으로 어떤 뭐 시험 기반으로 능력으로 자원 배분을 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 정말 철저한 능력주의가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정말 숨을 곳이 없게 된 그런 뭐 저격수 앞에 노출된 황무지 같은 그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땅이 될지라도 일단은 그럼 기존에 예를 들면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뭐 예를 들면 집단주의라든가 뭐 우리는 가족이다 뭐 어떤 가족 중심의 뭐 어떤 문화 그 다음에 회사를 아니면 집단주의 그 다음에 연공주의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고 이런 것들에 비교하면은 차라리 낫다는 거죠. 능력주의가.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조직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맞아요. 옛날은 이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희생을 해서 이제 조직이 사는 뭐 그런 형태의 모델이었다면은 지금은 결국 그 개인의 성장이 모여서 회사의 성장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자, 좋습니다. 여기 또 질문들 중에서 엔잡을 근무 중에 하는 MZ 세대 직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물어봤어. 회사 근무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시는 엔잡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이거 불공정이잖아. 이거는 그럼. 그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새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기성세대분들. 사실은 이게 꼰대라는 말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꼰대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무서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politically correct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많은 가치를 부여해서 나는 이제 결국 절대로 꼰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라는 어떤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MZ 세대 직원들이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제 많이 나무라잖아요. 기성세대들이. 근데 사실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책임감이랑 희생감이랑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게 이제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사실은 이제 MZ 세대 직원들이 보기에는 누가 봐도 희생인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착각이기 때문에 고쳐 나가야 되는 거지만 지금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자 회사 사규라든가 아니면은 저희 이제 뭐 취업 규칙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에 어긋나서 우리가 이제 그 노력을 이쪽에 과도하게 배분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끔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쵸. 그야말로 이제 지키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직원이. 자, 여기는 워라밸을 많이 추구하는 MZ 직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그 교환 비율 있잖아요. 네, 노력을 교환 비율. 투입하고 보상을 받는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고간이 풍성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교환 비율이 공정하냐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 교환 비율이 너무 낮아 나는. 투입 대비 내 노력 투입 대비 회사가 그렇죠. 나한테 나는 주는 돈이 작아. 엄청나게 업무량을 갈아 넣었는데 보상이 보잘것 없어. 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교환 비율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보상을 더 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노력을 줄이면 되죠. 그래도 비율은 낮아지잖아요. 근데 그 노력 줄이는 게 가능해요? 가능한 게 이제 그래서 막 조금 열심히 하다가 아니야 하지마 여기까지 집에 가 막 이러고 더 아이디어 내려다 야 내지마 야, 머리 멈춰 막 이렇게 된다고요? 저희 옛날에 그 노조에서 했던 거 중에 정시투쟁이라는 게 있었죠. 정시투쟁. 그 딱 근무 시간만큼만 일을 하는 준법 투쟁이었나요? 예. 그런 게 사실은 그런 건데 사실은 뭐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보상을 외치면은 뭐 지금 너도 나도 올려주는 상황이고 뭐 LG 전자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9% 올려줬는데 올해 또 8.2% 올려줬거든요. 자 그런 식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그런 회사 얼마 안 되거든요. 집을 여러 개 있는 회사들. 네. 자 그러면 현실은 보상이 잘 안 올라가고 그러면 내 노력을 줄이겠다. 아니면은 내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 계속 이직을 알아본다든가 아니면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 모니터 켜놓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NFT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에 딴짓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큰 데가 이제 공조직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자, 학교에 이제 MZ 세대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라는 데는 사실은 뭐 정해진 거거든요. 보상이라는 게. 뭐 성과에 따라서 파격적인 보상을 하고 이런 그런 게 게 없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이 MZ 세대 교사들의 워라밸. 이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워라밸이거든요. 보상은 뭐 거의 비슷하니까 고정급에 가까운 거고 자 지금 관리자 교사님들, 교장 교감 그리고 주임님들은 책임감이 제일 중요한 분인데 지금 젊은 교사들은 워라밸이 제일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킬까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너무 당연한 리스폰스인 거예요. 보상을 뭐 개인 평가를 해도
우리 MK 크리에이티브는 올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에 그렇죠. 맞게, 성과에 맞게. 근데 학교 선생님 그게 안 되겠네. 그런 올려주죠. 다이얼이 다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이얼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고요. 이 퍼블릭 섹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 안 보고 그 다음에 아. 공공기관 선호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기업 게 연봉이 있구나. 오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워라밸 말고는 어떤 회사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정한 보상을 아무리 외쳐봤자 뭐 정해진 거기 때문에 급여라는 게 그러네요. 그거는. 공공기관이 급여를 올리려면 국민이 올려줘야 되나? 그 이게 참 그렇죠. 워라벨. 사실 이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또 이제 그 잠시 한 질문을 더 좀 해보면 교수님이 좀 보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MZ 세대 장점이 뭐냐고 물었어요.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이 MZ 세대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발생하는 인류의 진화, 인간 본성의 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겼던 회사가 무슨 가족입니까?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고 고용받고, 그죠? 고용인과 피고용이 존재하는 거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직장.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회사는 결국 필요에 의해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다음 직원도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 고용이 되고 그 필요가 서로 어긋나면은 다 떠나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고용이 어떻게 보면 일반화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냉정하고 무정해 보이고 그야말로 저격수의 총구에 노출돼 있는 벌판에 서 있는 느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용 관습, 근로 조건들 그다음에 뭐 연봉과 성과급의 지급 이런 것들이 사실은 MZ 세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분명히 이제 정상화돼가는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우리 사회가 고쳐야 될 게 교정해야 될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착각 제가 네, 말씀드린 이제 더 이상 이제 주변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에 근거한 굳은 믿음 이게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어떤 동인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냐 네. MZ 세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고 다만 이제 MZ 세대의 공정이 선택적인 공정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 수 그게 있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은 왜 그 라떼들은 나도 모르는 MZ라는 말을 만들어서 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나를 분석하느냐. 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꼰대들이 만들어낸 용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라떼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정? 너네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너네들이 더 공정하니 우리보다? 아닐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너네들이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형태로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 이해는 하는데 이런 거죠. 당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배드럭에선 나를 보호해줘. 하지만 굿럭은 다 즐기게 해줘 이런 거거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년에 이제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났어요. 우리나라 네. 대기업들이. 눈이 깜짝 놀랄 실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달라. 역대 최고의 성과급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항상 그 좋은 건 아니지.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저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 반도체 업황 꺾이면 철강, 해운 업종 업황 꺾이면 정말 너네 제로 성과급 감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 조선업계 어려울 때는 연봉 삭감을 했거든요. 20%. 자 그거 감수할 수 있느냐? 다른 회사 가면 되죠. 그 회사 떠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유리할 때만 공정을 외치는 어떤 선택적인 공정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정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게 그게 쉽지 않네요. 그죠? 어렵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된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은 뭐 기성대 세대 잘못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그건 랜덤한 일이라서 자 코로나 쇼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 성장률의 정책 이런 것들이 뭐 누가 뭐 악의를 갖고 의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하늘이 정해준 건데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가 만든 불행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 시각에서 MZ세대 시각에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 오케이. 역지사지. 자, 왜 이 친구들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랑 다른 얘기를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 그리고 분명히 저희는 또 동시에 우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위 꿀을 빨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예를 들면은 투입을 했을 때 많은 선출을 거둘 수 있었던 세대임은 분명해요. 예를 들면 86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 83. 86 세대. 예. 정말 그렇게 맥주를 많이 마시고 공부를 그렇게 안 하고 데모만 했는데 정말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온전히 누리셨고요. 근데 정말 삼성, 조선일보, MBC 세 개 다 합격해놓고 전날까지 뭐 어디 들어가나 술 먹으면서 연구하다 그냥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정계 성장기라 아무데나 취업하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요즘 세대는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 다들 저거 더 승질 나죠. 다 점점 더 화나겠죠. 화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화내지 젊은 마세요. 분들은, 화내러 간 그죠? 얘기가 아니라 역사예요. 역사. 그랬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뭐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이런 것들 이제 근로소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표표의 사표를 내던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래서 한몫을 어떤 한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 질문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MZ세대의 허탈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한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MZ세대가 40%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 증식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아예 근로소득보다 그 아까 여기서 이제 다 일맥상통해요. MZ세대가 워라밸, 그러니까 퇴근 후 내가 뭔가 돈 버는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엔잡,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또 가상자산에 투자한다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그 MZ세대들이 다른 돈, 그러니까 지금 돈이 우리는 직장 다니는 돈에 신경 썼다면 MZ세대들은 다른 돈 그리고 다른 능력을 키우려고 한다 이 얘기죠. 그 핵심은 불안감입니다. 저희는 삼성에 취직하면 일말의 불안감이 없었어요. 자, 버티면은 삼성에서 정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없죠 그런 게. 자, 그러면 결국 믿을 게 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경제적인 자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자, 그것은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요. 자, 그거는 이제 결국은 지금은 회사 안으로 출발하지만 회사 안으로 살지 마라 이런 책들 많잖아요. 자, 일단은 근로소득으로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최고가 돼서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분들이 MZ세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자, 명함에서 직급과 조직을 뗐을 때 나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자, 예를 들면 제 명함에 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라고 돼 있는데 자, 그걸 다 지워보죠 한번. 그 신재용이라는 사람만 남죠. 자, 그러면 내가 신재용이라는 개인으로 우뚝 섰을 때 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처님을 모신 당나귀였는데 자, 이제 당나귀 등에서 부처님이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당나귀로서 우뚝 서야 되는데 네. 자,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다들 인사를 했는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인사를 한 거지 저는 일개 당나귀였던 거죠. 자, 결국 MZ세대 직원들이 성장과 발전과 전문성을 키워주지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못 들었을 때 회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때는 회사 편하면 되게 좋은 일이었잖아요, 대표님. 그쵸. 이 회사 완전 꿀인데 뭐 탱자 뭐 하는 일도 없이 월급 받아 좋은데 이 친구들은 편하면 떠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중요한 게 대표님 결국은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회사의 모든 부류가 다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편하면 떠나지 않고 편해서 계속 다니는 직원도 있고요. 정말 성장이 없으면 떠나는 직원이 있고요. 이게 왜 자식 5명이면 5명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직원은 막 일이 많아서 너무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조금 줘서 자기 무시한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과를 막 쪼개갖고 성과급으로 확 준다 그러면은 막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과급으로 다 한다 그러면 너무 뭐 야멸찬 거 아니냐. 그렇죠. 다 10인 10색인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특색과 일치하는 직원들은 핵심 인재일 확률이 높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걸 걱정해요. 그게 핵심 네. 인재만 추리려고 그 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핵심 인재 채만 가지고 HR이 이 채로 걸러내잖아요. 그럼 남는 사람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저는 보면서 그래요. 그거 어디 가서 먹고 살아? 큰일 났다 이런 자, 생각. 그래서 이제 결국 하거든요.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 그 리더, 관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에서 저성과자라고 예를 들면 하이시 프로 발라내거든요. 바로 집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계속 코칭과 멘토링과 리뷰링을 합니다. 역량 있는 관리자가 사실은 핵심 인재는 알아서 잘하거든요. 구글 같은 데는 그냥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간섭 안 하면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그 C 플레이어들 저성과자가 문제인데 이 저성과자를 어떤 구글 직원 평균의 생산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관리자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역량과 시간을 투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관리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잘 훈련된 역량 있는 관리자를 육성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한 1시간 반이 넘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진재영 교수님과 함께한 내일 수업 공정 그리고 MZ세대 많은 해시태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과거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꼰대니 MZ세대가 온다, 뭐 밀레니얼 세대가 온다 그런데 이제는 다 왔고 다 차지했다라고 볼 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냥 옛날에 MZ세대에 있어서 약간 그 새로운 트렌드처럼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차지해 장악해 버렸어요. 저희 회사도 지금 보면은 그 MZ세대의 비율이 60% 가까이 이제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직원들이 다 지금 20대 아니면은 30대거든요. 그나마 이제 저도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Z 세대들과 계속 만납니다. 만나서 제가 점심 그 런치를 계속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40대 50대 직원들도 있어요. 되게 사뭇 다르죠. 그런데 정말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되게 그 나의 스승처럼 내가 마음으로 되게 많이 배운 MZ 세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옛날에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막 내 강사잖아요. 강사 출신 사장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썰을 잘 풀겠어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의견을 말해봐 한 후 근데 자 내가 오늘 왜 회의를 하자고 했냐면 이제 막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열받아서 막 열내서 열심히 얘기했지 막 신나서 얘기하고 딱 앉았는데 그 중에 MZ 세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저 남자 직원 저한테 뭐라 했냐면 대표님 이러려면 회의를 뭐하러 하세요? 정말 물론 공손하게 말했어요. 거기에 우리 임원들이 있었는데 MZ세대 2-3명 있고 임원들이 있었는데 임원들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 갖고 얘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을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우리 대표님 저걸 어쩌면 좋아 전양반 어쩌면 좋아 저걸 어떻게 당해낼까. 근데 이제 대표님 근데 되게 공손하게 말했어요. 대표님 근데 이러려면 회의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셨다면 들으셔야 하는데 대표님 저희 얘기를 안 들으시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내 몸 상태 설명해 줄게요. 피가 생전 처음 당해봤어요 그런 걸.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다는 것처럼 그 여러분 알아요? 손이 저릿하면서 피 빠져나가는 느낌? 그게 저릿하면서 여기가 막 당겨오면서 가슴이 막 뛰면서 내가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임원들은 막 딴 데를 쳐다보고 전 양반은 어떡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저 물 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을 따로 불러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그런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렇게 지적해주지 않으니까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고로 그 직원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오래된 MZ세대고 지금도 되게 중요한 일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나 너 때문에 사람 됐어 이렇게 늘 말해줘요. 정말 많이 배웠고 거침없이 말하거든요. 저는 MZ세대 중에서 제일 좋은 MZ세대가 나한테 거침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줘야 고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왜 오래돼서 내가 몰라요 그게 잘못인지. 근데 왜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갈등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갈등 같아요.
네, 말 서로 없는 말하지 직원이 제일 먼저 떠납니다. 예. 그죠? 이게 말하지 않는 갈등은 정말 아무 대책도 없고, 근데 말하는 갈등은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딱 이게 문제의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걸 갖고 우리가 이걸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 다 MZ 세대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것들 다 다 27. 말하면 엄청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그 MZ 세대도 겁내지 말고 이 세상에 굉장히 괜찮은 꼰대 수두룩해요. 막상 가보면 꼰대 아닌 거 사람 너무 많고, 나를 진짜 밀어줄 내 스승 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멋진 사람. 그래서 좀 거침없이 좀 나가볼 필요가 있다. 아까 그 SK의 29살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그 직원 같은 친구거든요. 우리 회사에 있는 친구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MZ세대 엄청 응원합니다. 그 아마 그 일 이후에 정말 하이닉스 조직 문화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 친구 이후에. 지금 진심이에요, 진심. 자, 오늘 신재영 교수님과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평소 제가 MZ 세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미 우리 사회의 50% 이상을 차지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뛰어야 한국 사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고 서로가 잘 방향을 모색하고 장점을 살려주고, 그죠? 서로가 세대로부터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나이가 90이 돼도 60한테 배울 게 있고 30한테 배울 거 있고 그렇거든요. 자, 오늘 신재영 교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화두 정말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요. 여러분 아마 집안에도 MZ세대가 있고 직장에도 있고 다 함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잘 융화되어져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좋은 결과, 또 결과만 좋은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숙제 겸 이벤트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수업 강연 이 화면을 착 캡처하셔서 개인 인스타에 이미지를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SNS 어딘가에 이미지를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해시태그 MKTV 내일 수업 신재용, 내일 수업 김미경, 이 해시태그 세 개를 함께 달아주시면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에게 MKYU 평생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신재영 교수님 너무나 반갑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우리 이렇게 좋은 내일 수업 같은 강의가 있다면 나와주시고 NKTV, NKYU 둘 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